여러분. 그래서 가설 수립하는 거 다 진행하고 오셨죠? 영상을 그냥 바로바로 보지 마시고, 이 과정이 하나하나 끝낼 때마다 제가 하자고 하는 실습지들은 같이 하면서 진행하시면 조금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가설을 우리는 수립해 봤어요. 그러면 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인터뷰 준비를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뷰 준비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통의 인터뷰 과정은 지금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인터뷰 계획을 수립하고요. 그다음에 목표 고객의 구체적인 특정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인터뷰 질문지를 만들게 되고요. 인터뷰 대상자를 섭외한 다음에 사전에 인터뷰를 한 두 번에서 20회 정도 실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질문지를 수정 보완해서 실제로 우리가 검증해야 되는 내용들을 확정하시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게 됩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보통은 녹취를 할 수 있게 하는데요. 그 녹취한 내용들이나 아니면 인터뷰하면서 우리가 받아 적었던 내용들을 정리를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인터뷰 내용을 분석하면서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과정들을요,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인터뷰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 고객의 구체적인 특정을 하고 질문지를 만들고 대상자를 섭외하는 건 보통 프리플래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인사이더 빌딩, 사무실 안에서 우리끼리 앉아서 할 수 있고요. 이 이후에 이제 사전 인터뷰를 하고 질문지를 수정 보완해서 확정을 한 다음에 인터뷰를 실시하고 녹취록을 만들고 내용을 정리하는 데까지를 이제 아웃 오브 더 빌딩이라고 밖에 나가서 수행하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인터뷰 내용을 정리해서 인터뷰를 분석하는 걸 애프터 플래닝, 백인 더 빌딩이라고 해서 다시 사무실에 돌아와서 이런 과정들을 진행하라고 합니다. 이 전체 과정을 수행하고 나면 스타트업이 지금 우리가 만든 가설이 맞거나 틀렸음을 검증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새로 알게 된 사실과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놀라운 사실을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터뷰를 통해서 사업화 전략 수립에 필요한 다양한 키워드를 확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 인사이더 빌딩, 아웃 오브 더 빌딩, 백 인 더 빌딩 이 세 가지는 단계별로 수행을 꼭 잘 해주셔야 됩니다. 보통은 이제 인터뷰를 할 때 저희가 최소 30명 이상의 인터뷰를 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학교에서 몇 개의 인터뷰 과제가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적어도 3개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보통 우리가 인터뷰를 얘기할 때 100개 정도의 인터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 미국에서 하고 있는 아이코어 과정에서는 100명의 고객군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라고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100개라고 하는 수치가 마련된 근거를 보면 첫 번째 한 20개 정도 저희가 사전에 사전 인터뷰를 하는 걸 2개에서 20개까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20개까지는 사실은 연습하는 단계라서 버리는 인터뷰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한국 과정에서 진짜 막 그 교육 과정에서 저희가 막 50개, 100개씩 요구를 하지 않다 보니까 고객 인터뷰를 고객군마다 10명, 15명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고객들의 해당하는 가설이 검증되었다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 연구 방법론을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연구 방법론에서도 모수가 30개 이상이 되어야지만 이 분석 결과에 대한 타당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모수가 30개 이상은 되어야지 300명이 되던 3,000명이 되던 같은 조건의 결과치들이 나온다는 그런 이론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모수가 30개는 돼야 된다. 그래서 30명 정도의 인터뷰를 하고 나면 그 결과치, 그 인터뷰 결론 자체가 우리가 충분하게 수용할 만한 결론이다라고 인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0개까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고요. 30개를 인터뷰하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첫 번째, 고객 유형이 패턴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고객의 패턴인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고객은 30대일 수 있고, 어떤 고객은 40대일 수 있고, 어떤 고객은 10대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연령대 기준으로 봤을 때 나는 내 고객이 10대인지 30대인지 40대인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객들을 대상으로 연령을 물어본 거죠. 근데 20명 물어봤을 땐 10대가 2명, 10대가 5명, 30대가 5명, 그다음에 40대가 5명이다. 그러면 15명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40대가 15명이니까 우리의 고객군은 40대가 많구나, 가장 많구나. 그러면 40대를 타겟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론적으로 뭐냐면 여기에서 10명이 올라갈 때 이 10명이 여기에 10명에 5명이 10명이 다 여기에 붙을지 아니면 5명, 5명 붙어서 10명, 10명, 15명이 될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5명씩 붙어서 10명, 10명, 15명이 되면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건 요 고객이라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 고객들도 버리기가 되게 아까운 거죠. 그래서 이걸 하나 더 올립니다. 30명까지 가요. 30명까지 가니까 실제로 이 숫자가 여기에 10명이 붙고 여기에 5명이 붙고 여기에 뭐 15명이 붙더라. 이렇게 결론이 날 수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30명, 10명, 뭐 여기 10명 이렇게 결론이 날 수 있는 거죠. 이 숫자가 어떻든 30명 이상이 넘어가면 300명이 돼도 100명, 100명, 300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이론이 그렇다는 건 이미 기존에 많은 분들이 수천 번의 통계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더라라고 이론으로 정립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의심할 바 없이 30개 이상은 하셔야 되는데 30개 이상을 하고 나면 내 고객이 30대다, 40대다 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그러면 여기에서 내 고객은 아까 마케터라고 했는데 보니까 내 고객들이 마케터가 아니라 회사 대표더라. 그러면 최고 관리자인 마케터들은 이라고 하는 가설 자체가 기각이 되겠죠. 어떤 가설은 유효하다 판단하고 어떤 가설은 기각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사람들이 실제로 어떠한 뭐 내가 알지 못했던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ROI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생각도 못했던 솔루션을 하고 있더라. 이런 것들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고객의 프로파일. 만약에 대표다 그러면 이 대표의 연령대, 이 대표의 성향, 뭐 대표가 이 회사의 매출,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자금 흐름을 통한 생태계 자체를 이해할 수 있다. 돈은 어디서 나오는지, 돈을 쓰자고 하는 의사결정은 누가 하는지, 뭐 이런 부분들까지 확인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30개 정도 하게 되면 이런 내용들을 슬슬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 더, 40개. 조금 더 정확해지겠죠? 한 명한테 더, 10명한테 더 물어봤어요. 자, 여기부터는 이 10명한테 더 물어봐도 이 10명은 다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1대 1대 3이라고 하는 거에 포함되는 사람들이고, 그 중에 요 3이라고 하는 부분에 해당되는 고객들만 10명 더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다음부터 알 수 있는 건 문제나 요구사항에 대한 패턴을 알 수가 있는 거죠. 40대의 고객분들이 10명이 더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40대가 만약에 나는 문제가 마케터로서 인풋을 ROI를 계산하지 못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걸 이들이 29명이 얘기를 했다고 하면 여기에 10명이 더 붙어서 한 35명까지도 확보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숫자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여기에서 고객들이 얘기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숫자의 더함을 가지고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패턴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60개 정도가 되면
이 고객의 문제를 아예 이해를 해버리는 거죠, 내가. 아, 한 60명 중에, 60명 중에 50%, 아니, 60명 중에 60%인 뭐 한 3, 40명이 동시에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문제야. 그러면 적어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똑같은 이야기를 들으면 그 문제가 이해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80개 정도가 되면 이제 사실이 되는 거죠. 아, 마케터들은 ROI 측정을 못해. 그게 뭐, 그래서 뭐 왜인지 원인에 대한 것들 보니까 마케터들 대부분 뭐 인문사회 쪽이야. 그러니까 기술 분야의 전공자들이 아니야. 또는 회계나 재무에 전문 지식이 없어. 막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100명 정도 인터뷰해서 이게 완전히 확실하게 되면, 아, 나는 그 사람들한테 ROI를 쉽게 계산하는 걸 알려주면 돼. 라고 하는 솔루션에 대한 확신까지 얻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건 30개 이상은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인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고객 인터뷰를 30개 이상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태국 주석이 안 끝나네요. 네. 그래서 고객 인터뷰는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좋은 인사이트가 확보될 수 있다는 내용들을 보셨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고객 인터뷰를 지금부터 해야 된다라고 쳤을 때, 첫 번째, 아까 계획을 수립했으면 두 번째로 인터뷰 대상자를 선정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인터뷰 대상자는 내가, 어, 설정한 가설의 대상 후가 우리의 인터뷰 대상자가 될 거고요. 그 고객군을 인구 특성학적으로 통계학적인 기준으로 분류를 해도 되고, 비즈니스의 포지션, 마케터냐, 아니면 대표냐, 뭐 아니면 구매 담당자냐, 이런 포지션으로 분류를 하셔도 되고, 행동적 특성, 뭐 매일 야근을 한다. 아니면, 주말에 뭐 스포츠 경기를 밤늦게까지 본다. 아니면, 뭐, 그, 기술이나 회계 공부를 한다. 막 이런 행동적 특성으로 볼 수도 있고요. 연령이나 상황이나 동기부여를 가지고 고객군을 분류할 수가 있는데 그 분류점을 떠나서 우리가 고객의 타입이라고 하는 것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마케터 같은 경우는 이 서비스를 직접 사용하는 사용자가 될 수 있는데요. 이 기업의 마케터들이 본인이 무언가를 사고 싶다고 해서 그걸 마음대로 자기 돈처럼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군가의 결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를 사겠다, 쓰겠다라고 했을 때 누가 의사결정을 할 것인가? 뭐 예를 들어 대표가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상사가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구매 담당자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해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하게 파악해서 진짜 마케터가 내 고객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이렇게 어, 도전해 나가야 되는 거죠. 아니면 뭐 소비자, 그 마케팅을 의뢰하는 그 소비자가 요구를 할 수도 있어요. 나는 ROI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수치화해서 보고받고 싶어. 그러면 소비자 자체가 우리의 가장 큰 고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어떤 타입의 고객군인가에 대한 고민도 하면서 내가 이 사실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서 어떤 방법으로 질문을 해보면 좋은가?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터뷰 대상자는 다양한 유형과 다양한 타입의 고객군이 있는데 명확한 타겟 고객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해야 되는 거고 초기 스타트업 대부분은 자신의 고객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래서 마케터가 정말 내 고객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드 유저, 진짜 사용하는 사용자, 문제를 가지고 있는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내 고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한 부분도 확인을 하는 가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면 되는 거죠. 뒤에 타입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 있는데, 이 타입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하면요. 고객은, 우리가 그냥 생각하고 있는 유저,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유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실제로 돈을 주고 사는 페이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의 B2C 비즈니스 같은 경우, 개인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는 이 엔드 유저와 페이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B2B, 기업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니면 B2G, 뭐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그 외에 엔드 유저와 페이어 외에 뭐 디시전 메이커라고 하는 또는 레코멘더나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고객군들이 존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경쟁사, 사보티어 같은 경쟁사들이 우리의 고객군으로 존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제품들 말고 어, 어린아이가 쓰는 제품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보면 어린아이가 쓰는 칫솔을 만든 회사가 있어요. 그 칫솔을 만든 회사의 최종 사용자, 엔드 유저는 물론 어린아이들이겠죠. 그런데 이 칫솔을 사는 예산 집행자, 페이어들은 부모님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엔드 유저와 페이어의 구분이 확실히 되는 비즈니스 구조를 만드셔야 되고요. 이 과정에서 만약에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치과 이런 데처럼 뭔가 학부모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으면 인플루언서나 레코멘더들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뭐 의사결정권자로 본다고 하면 그 집안에서 그걸 사자고 결정하는 부모들의 그 역할이 또 있어요. 어떤 집들은 무조건 구매를 하는 구매 의사결정을 아버님이 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어머님이 하는 경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자가 따로 있는 구조다라고 하면 우리가 사용자는 우리가 설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실제로 페이어나 의사결정권자인 디시전 메이커들의 설득이 좀 더 중요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메인 고객, 우선 고객을 누구로 할 건지를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이런 이해관계에 대한 또는 역할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하면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시장을 나누는데 시장은 초기 시장과 주류 시장으로 나누게 되어 있어요. 초기 시장 같은 경우는 혁신가나 얼리 어답터들처럼 최신 정보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고요. 그래서 뭔가 제품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만들었을 때 우리는 초기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초기 시장에 진입을 했을 때 기본 사용자들이 먼저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 혁신가들이나 얼리 어답터들이 먼저 제품을 쓰면서 제품에 대한 검증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쓴 결과물에 따라서 팔로워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 팔로워들이 초창기에 들어가는 초기 다수자, 그 다음에 후기 팔로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남들 다 쓰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늦가기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떠한 고객군을 설득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 상황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뭐, 굉장히 혁신적이고 기술 베이스의 제품들이다 그러면 혁신가나 얼리 어답터들이 우리의 우선 고객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이거는 뭐 소비재다 그러면 이 초기 다수자가 좀 더 우리의 고객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요것들을 가지고 구분을 해서 어떤 고객군이 우리한테 더 적합한지에 대한 부분도 판단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인터뷰 일을 선정하고 나면 우리는 인터뷰 질문지를 작성하게 됩니다. 질문지는 세 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요 세 가지 요건을 설명해 드리면 질문의 중립성, 질문의 명확성, 질문의 간결성이라고 하는 세 가지를 만족해야 됩니다. 요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첫 번째 질문의 중립성은 뭐냐면 음, 질문을 유도하는 질문,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게 첫 번째 원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질문을 할 때, 당신은 평상시에, 머리가 아플 때 약을 먹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면, 어, 대답하는 사람들은 왠지 약을 먹는다고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네, 뭐 가끔은 먹습니다. 라고 하는 답변들을 굉장히 많이 해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질문하면 안 되고, 당신은 평상시에 머리가 아플 때 어떤 방법을 씁니까? 라고 하는
그들의 진실된 답변을 얻을 수 있는 질문 위주로 중립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 질문은 단순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만 알고 있는 전문 용어를 쓰지 않고 상대가 이 질문이 무슨 질문인지에 대해서 파악하기 쉽도록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질문지를 만들 때 주어, 목적어, 어, 뭐 이런 것들을 다 넣어서 주어와 목적어가 명확하게 넣어서 만들어지는 정확한 문장이 필요합니다. 보통은 인터뷰를 갈 때 인터뷰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스킵하는 언어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머리 아플 때 뭐 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머리 아프면 잡니다. 뭐 머리 아프면 약 먹습니다. 뭐 머리 아프면 운동합니다. 뭐 이런 대답들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약을 먹어야만 되는 상황들이 어떤 상황들인지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구체적인 뭐 여러 가지 완성형 문장으로 만들어서 당신은 약을 먹을 정도로 머리가 아픈 때 어떻게 행동을 하십니까? 아니면 당신은 머리가 아플 때 어디에서 약을 사십니까?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질문을 해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은 질문의 간결성인데 질문 자체는 간결하게 하셔도 돼요. 근데 그게 직설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답변을 서베이처럼 아예 그냥 딱 예, 아니요로 할 수 있는 답변이나 아니면 단답형으로 할 수 있는 질문들 말고 조금 그들의 생각과 경험과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질문으로 간결하게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하려는 질문들은 가설을 검증하는 게 기본 요소예요. 근데 이 가설에 대한 검증이 어, 조금 어렵다 그러면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 넣어놓은 그 요소들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채널을 뭐 SNS, 인스타그램이라고 설정을 했다. 그러면 음, 평상시에 뭐 좋은 약을 찾을 때 어디에서 검색을 많이 하시나요?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면 그들이 검색하는 그 채널 자체가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는 홍보 채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질문 자체가 어떤 BMC하고 연결이 되는지 체크해 가면서 질문지를 만들어 주셔도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좋은 인터뷰 할 때 좋은 질문이 이런 방식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고객에 대한 질문은 개방형으로 물어보라라는 겁니다. 개방형이라고 하는 건, 어, 예나 아니요, 단답으로 대답할 수 없는 질문지들을 말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머리가 아플 때 약을 먹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예, 아니요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것보다 당신은 머리가 아플 때 어떻게 해결합니까? 라고 해서 그 사람이 실제로 하고 있는 행동 기반으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연결돼서 그 고객이 이미 경험을 했거나 경험하고 있는 상황 자체를 물어보면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또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또는 어떤 때 머리가 아프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을 통해서 경험 자체를 많이 들어보면 좋겠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답을 이미 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습니까? 라고 한 서너 번 정도는 더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부터 그 사람이 우리가 원하는 답을 바로 해주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경험을 물어보는 것도 그 사람이 경험을 떠올리면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들을 우리한테 얘기해 줄 수가 있거든요. 질문도 마찬가지로, 뭐, 어, 머리가 아플 때 어떻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저는 약을 먹습니다. 그러면, 왜 약을 드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어,
빠르게 나와서 좋아요 라고 하면 어떤 약을 많이 드십니까? 약은 어디서 사십니까? 언제 사십니까? 라고 계속 왜와 꼬리 질문들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빠르게 낳고 싶어서 약을 먹어요. 그러면 고객들은 머리가 아플 때 빠르게 낳기를 원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얻기 위해서 여러 번 질문을 해보는 거, 여러 번 다시 물어보는 거 이걸 추천드리고요. 네 번째는 의견보다는 사실을 답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보통 인터뷰를 하라고 하면 질문에 꼭 포함되는 것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면 좋겠습니까? 뭐 이런 질문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만드는 솔루션 자체가 어떠한 방식으로 고객한테 전달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결정이 하나도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런 게 있으면 사용할 의향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은 그들이 느끼기에 내가 저걸 쓰면 굉장히 좋겠구나 라고 하는 걸 끄집어낼 수는 있겠지만 내가 저걸 쓰는 데 있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비용을 얼마나 들여야 되는지, 뭐, 시간은 얼마나 써야 되는지에 대한 인풋에 대한 부분들을 감지할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다 좋다고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들이 넣어야 되는 인풋이 돈이 들거나 시간이 들거나 에너지가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거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보다 그들이 어떻게 했었는지에 대한 경험 기반의 사실을 답할 수 있도록 질문지를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이제 좋은 질문과 나쁜 질문을 했을 때 고객들의 그 답변을 통한 검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같이 들어볼 건데요. 제가 공유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소리 공유를 안 한 것 같아서.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소리가 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서. 들리시나요? 네, 첫 번째는 잘못된 방법인데요. 잠시만요. Hi, Karina. Thanks for taking the time to talk. Yeah, sure. I'm working on a mobile app to help people track their diet. So, are you generally a healthy eater? Oh, yeah, I'm a really healthy eater. I love vegetables and fresh produce. So, yeah, super healthy. Okay, great. Thanks for your time. Oh, okay. One of the key things you're trying to accomplish in talking to customers is trying to understand the details about the 네, customer archetype. 이거는 This wrong way 그 was just kind of a closed-end 질문이 question
that just 아까처럼 got to a 예, yes and no. 아니요 We 같은 want to know everything 단답으로 about them. 설명, How do they spend 답을 their 얻게 day? Where 되면 do they spend their 우리가 그 money? Who 사람에 are 대한 they? What are 분석을 some other things that you 해서 might need 패턴을 to 잡기가 know 되게 about them? 어려워요. For example, what do they 그래서 read? What kind of 그걸 blogs? What 어떤 kind of 방법으로 해야 websites? 되는지, Newspapers? 뭐가 더 Do they 좋은지에 watch 대한 TV, 내용들을 etc.? In 설명하고 an 있는 optimal 거고요. world, 지금 이 you'd 설명하고 계시는 understand 분이 스티브 everything 블랭크 your potential 교수님이십니다. customer did, used, and bought from the moment they got up to the moment they went in bed. And so your job is to start asking these questions so you could get a view. 자, 지금부터는 이런 방법으로 해야 Hi, Korea. 된다라는 걸 Thanks for taking the 설명하는 time to 거예요. talk. Yeah, sure. I'm working on a 똑같이 mobile 처음 app to help 인사는 people 같이 track their 하죠. diet. Would you say you're generally a healthy eater? Oh yeah, I'm a really healthy eater. I eat a lot of vegetables and fresh produce. Very healthy. That's great. So can you tell me what you ate yesterday? Well, yesterday I had coffee for breakfast, and then I was pretty busy, so I skipped lunch, and I was tired when I got home, so I ordered in pizza. Okay. What about earlier this week? Let's see. Well, I mean, this week wasn't a very good week for me, so I mean, I think I had fast food on Monday. 질문을 보면 Then I 예, had like a 아니요로 burger 끝내지 on 않고 Tuesday, 뭘 and 먹었는지를 then Okay, 물어보죠. so if 그래서 this week 이런 was a bad 사실과 week, what about the week before that? 행동 패턴 자체를 질문해 well, 보면 the week 굉장히 before that was 좋습니다. more mixed. Yeah, I think I might have gone pizza again one day, but some of the other days were better than that. 이 사람은 What'd you 굉장히 eat on the good days? 좀 잘 못 먹고 Let's see. 있죠. Well, 근데 처음에 I 얘기할 had 때는 some 굉장히 roast 잘 먹는다고 chicken 얘기를 on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Monday for 보니까 dinner, 그렇게 and 잘 then on 먹는 것 같지 않은 Tuesday, well, 거죠. we ate out. It was someone's birthday, so I think I had some meatloaf, and then for dinner I had sandwich. Oh yeah, I always have dessert. There's dessert too.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확인하지 못하면 이 방법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또는 이 대답이 올바른 대답인지 그렇지 않은 대답인지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라라고 하는 내용들이고요. 관련해서 한 가지의 영상을 더 볼 건데요. 이 영상, 한 가지의 영상도 같이 보면서 유사한 방법이긴 하지만 이제 한국에서도 이런 방법을 좀 쓰면 안 되겠다 생각했던 그런 그 영상을 하나 저희가 찍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m happy on my own, making coffee just for one, and eating breakfast all alone. Fewer dishes to be done. 안녕하세요. 저 그 인터뷰 부탁드렸던 한국대학교 정도일이라고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시청에 우리처럼 이제 학교에서 뭔가 앉으시면 됩니다. 이런 검증하는 과정을 하게 된 거죠. 일단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처음에 시작이 굉장히 좋고요. 요즘 인사 미디어 때문에 잘했어요. 많이 바쁘실 저렇게 것 같은데 너무 기본적으로 많으시네요. 상대가 아니에요. 가지고 해야 있는 할 문제점들을 저보다 더 공유해주면서 고생이 많으시죠. 공감대를 제가 형성하면 뭐예요? 좀 더 좋은 인터뷰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뭐 지금 성공 예감이다. 저분도 현재 인터뷰 성공했다 막 시각장애인을 이렇게 위한 생각을 하고 휴대용 있죠. 점자 프린트를 개발 중인데요. 몇 가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좋습니다. 현재 시청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가요? 저는 주로 건물 인허가 관련된 민원 업무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 민원인도 많고 업무량이 장난 아니겠네요. 말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혹시 시각 장애를 가진 민원인들도 방문하신 적이 있나요? 네, 시각장애인 분들도 꽤 오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좋아. 고객 검증 됐고, 그럼 본격적으로 문제 검증을 해볼까?
시각장애 민원인은 시청 혹시 서비스에 제가 이게 만족해 소리가 하시나요? 들리는지 잘 모르겠어서 소리가 안 들리시면 저희 이 서비스에 내용을 제가 대체로 URL을 만족하셨던 것 넣어드렸으니까 같습니다. 이 강의 자료 공유해 드릴 테니까 강의 자료에서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될 것 혹시 같고요.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지금처럼 겪으신 적은 서비스 있으신가요? 이용에 불편을 겪은 적이 출구를 못 없는지 찾아서 간혹 도움을 청하시는 물어보는데 분들이 계셨던 것 이런 같은데 그 어떤 정확한 저희 도우미 환경,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친절히 안내를 어, 해주셔서 문제가 뭐 발생하고 불편하다고 있는지에 대한 뭐 환경들을 말씀하신 적은 얘기하면서 없습니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데 불편하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래도 그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분들에게 부분에 대한 제공되는 것들이 서비스 조금 중에 잘못된 조금 질문들이다라고 부족하다고 하는 영상입니다. 아쉽다. 그래서 이 뒤에서 어떻게 그럼 해야 가는 되냐라고 거야. 했을 때 이렇게 민원 업무 보실 때 시각장애인분들과 시각장애인들과 일반인 소통에 있어서 분들이 차이가 소통에 발생한 있어서 적은 있을까요? 차이가 발생한 적이 있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구체적으로 소통과 관련한 질문을 차이는 해주면 아무래도 듣는 시각장애인분들은 분들도 팔자 훨씬 안내가 더 어렵다 보니까 제가 그 육성으로 설명드려야 할 점들이 그때 많은 것 상황들을 떠올리면서 답변을 혹시 해주게 그에 따른 됩니다. 애로사항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말로 정확하게 전달해야 하는 부담이 있고 민원 처리 시간도 다소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들로 인해 주무관님이나 시각장애인분들께서 불편을 겪은 적이 있으실까요? 제가 그래도 발음이 꽤 이제 막 제대로 정확한 질문을 하죠. 서류가 잘못 처리돼서 다시 처리해드렸던 발음이 좋다고 했는데 경험은 실제로 잘 못 듣더라 라고 하는 이런 경험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시각장애인들이 이렇게 하면 듣는 것도 고객이 굉장히 겪는 문제 어려워하는구나 검증까지? 오케이. 라고 하는 이후 것까지 자연스럽게 제대로 소유자 검증을 검증으로 넘어가면 되는 했다라고 거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겪었는지 그래서 이러한 인터뷰 방법론이 좋다라고 하는 내용들이니까 한 번 더 영상을 나중에 천천히 보시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인터뷰를 위한 질문들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몇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 기반으로 기입을 해놨는데요. 일단, 이 인터뷰가 어떤 비즈니스 요소와 연결이 되는지를 같이 체크를 해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본 정보를 물어볼 때는 성별과 연령과 학력과 직업과 지역, 사회적 위치 같은 것들을 확인해 주는 게 좋다라고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고객 세그먼트라고 하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의 항목과 일치를 시키시면 돼요. 만약에 고객들이라고 생각해서 질문들을 다 이 인구 통계학적인 기본 정보를 확인해 봤더니 뭐 대다수가 서울에 살고 있더라. 그러면 고객 세그먼트에 서울에 살고 있는 이라고 하는 조건을 붙이시는 게 좋아요. 고객 세그먼트는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우리가 고객을 찾아내기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성별이든 직업이든 지역이든 어떤 거든지 붙여낼 수 있는 조건부들을 찾을 수 있는 질문들을 하시면 좋고요.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건 고객이 안고 있는 문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냐, 그리고 얼마나 자주 발생하냐, 뭐 그것 때문에 얼마나 손해를 많이 보고 있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질문들로 현재 겪고 있는 문제 상황은 언제, 어디서, 얼마나 자주 발생을 합니까? 그리고 문제 발생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해당 문제와 관련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다음에 문제 해결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나 시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보셨나요? 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신가요? 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고객 세그먼트, 채널, 주요 파트너, 주요 활동,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자주 발생하냐? 그러면 그거 자체가 고객 세그먼트, 한 달에 한 번 이상, 뭐 1년에 3번 이상이라고 하는 고객 세그먼트의 또 하나의 체크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디에서 자주 발생하나? 그러면 그 발생하는 곳에다가 저희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제품을 팔면 되잖아요. 그러면 채널이라고 하는 걸 확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질문을 가지고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도 체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해결 방안인데요. 해결 방안도 마찬가지로 현재 이용하고 있는 해결 방안이 얼마나 그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이 기존에 해결하고 있는 해결 방안보다 조금 더 나은 방법을 써서 그들을 설득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용하고 있는 해결 방안이 무엇이고, 왜 그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는지, 또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기능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확인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뭐 그 외에 기존의 고객들, 문제를 계속 겪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들도 굉장히 많이 강구를 해요. 그래서 뭐 머리가 아플 때 약을 먹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뭐 손을 따거나 아니 손을 따더라도 뭐 세 번째 손가락에 가장 윗부분을 따면 피가 쭉 나면서 뭐 금방 뭐 두통이 가라앉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우리 서비스에 좀, 이렇게 하나의 기능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도 좀 같이 물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물어보면 뭐 수익 구조, 돈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또는 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또 그리고 그들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는지, 또는 그들을 설득하려면 어떤 전략을 써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죠. 그 외에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효과, 이거는 밸류 프로포지션에 관련된 건데,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면 당신한테는 그게 얼마나 좋은 해결점이 될 것인가? 그게 어느 정도까지 좋은 해결점이면 돈을 내면서까지 우리가 만든 우리 아이디어를 쓸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질문해 보면 실제로 나는 저렴한 게 되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내 고객군들은 저렴한 게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더라. 오히려 시간을 줄이는 게 그들에게는 더 중요한 가치더라.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기술을 덜 쓰고, 사람을 덜 쓰고, 뭐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시간보다 뭐, 빠른 효과를 원한다. 그러면 좀 더 좋은 기술을 쓰고, 좀 더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까지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객 개발을 통해서 이러한 또 다른 요구 사항에 대한 부분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터뷰 질문까지 만들어 놓고 나면 실제로 인터뷰를 해야 되는 대상자를 섭외하게 되는데요. 인터뷰 대상자는 요 6가지 대상자를 찾는 방법을 가장 많이 씁니다. 첫 번째, 인터뷰 대상자는 문제를 안고 있는 기존의 제품과 서비스를 이미 사용하는 사용자를 인터뷰하게 되면, 우리는 그들이 우리의 잠재 고객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미 쓰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보다 좀 더 좋은 가치를 주면서 그들을 우리 고객으로 확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좋은 고객군은 기존 사용자예요. 인터뷰인은. 그래서 그들을 확보하는 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을 내가 다 알고 있을 수 없고, 또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거 이용해주면 되게 좋아요. 뭐 네이버 카페라던가, 아니면 다음 카페라던가, 아니면 뭐 페이스북 페이지라던가, 뭐 인스타그램, 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인터뷰 대상을 모집한다는 그런 공고나 아니면 DM을 보내서 요청을 좀 하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 추천을 받는 거죠. 기존 사용자들을 인터뷰했으면 그들에게 유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인터뷰이를 추천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지인들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좀 찾아달라고 하는 요구를 하셔도 됩니다. B2B나 B2C 같은 경우는, B2G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전시회나 박람회가 꽤 많아요. 우리나라에는 학회 같은 것도 있고 거기에는 이미 그러한 문제나 솔루션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직접 사람을 만나서 인터뷰해보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그 장소를 찾아가서 그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을 직접 만나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또는 고객을 만나기 위해서
사전에 뭐 필드 테스트나 아니면 뭐 어떤 프로모션 이벤트들을 활용하는 방법들도 있고요. 그래서 뭐 무료로 주고 그다음에 뭐 체험단을 모집한다거나 뭐 이런 방법들을 쓰는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본인이 가장 인터뷰해야 되는 사람들을 인터뷰할 수 있게 인터뷰를 선정하는 게 네 번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정확한 타겟 고객을 섭외하는 게 중요하고 그들의 우선적인 선택 사항이 뭐 지역 내, 그다음에 가장 활동적이고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고객들이 가장 먼저 인터뷰를 해야 되는 고객이다라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은 이제 인터뷰 방법을 결정하는 건데요. 인터뷰 방법은 5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가 페이스 투 페이스. 우리가 이 인터뷰에서 가장 선호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서 대면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인터뷰는 다 대면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두 번째는 이제 비디오 챗인데요. 줌이나 구글 밋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화상으로 얼굴을 보면서 하는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화로 하는 건데 보통은 권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목소리만 가지고 그들의 의사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폰이나 서베이나 이메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 방법론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터뷰 하실 때 페이스 투 페이스 또는 비디오를 통한 페이스 투 페이스 2가지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인터뷰를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인터뷰할 건지 제가 2번째 실습을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들을 이렇게 할 것이다. 그거는 BMC에 뭐와 연관이 되어 있다. 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인터뷰 질문지를 만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잠깐 멈추시고, 하던 거 멈추시고, 지금까지 들은 내용을 기반으로 가설을 수립하시고, 그 가설 검증하기 위한 질문지를 만드시고, 그 질문지가 어떤 BMC과 연관이 되어 있는지까지 연결을 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가설을 제가 3개 만들라고 했기 때문에 질문도 그 가설 3개에 해당하는 질문 3개씩을 만들어 볼게요. 네. 그래서 요거 만들어 보고 저희 또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